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보름달이 뜬 밤, 거지 춘돌은 10살 난 딸 소분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소분이 물었지만 춘돌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춘돌은 그 사람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수상한 만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춘돌은 4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남루한 옷에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딸 소분을 바라볼 때만큼은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과묵한 성품으로 말수가 적었지만 소분에게만큼은 다정한 아비였지요. 소분은 10살배기 소녀로 거지치고는 눈동자가 맑고 고왔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영특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어요. 아비를 무척 따르고 사랑했지만 늘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누구예요? 소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작은 보따리를 주고받는 아비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춘돌은 소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묻지 마라. 소분아, 아비를 믿고 따라만 오너라. 달빛 아래 춘돌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받아든 춘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소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였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춘돌은 주막에 들러 술을 샀습니다. 거지 주제에 무슨 돈이 있냐며 주모가 비웃었지만 춘돌은 품속에서 몇 푼의 돈을 꺼내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막걸리 한 동이를 사들고 허름한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춘돌과 소분이 사는 곳은 마을 끝자락에 누추한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늘 그들을 업신여기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춘돌이란 거지 평생 저 꼴로 살겠지. 가엾게도 저 어린 것이 거지 아비 밑에서 자라니 앞날이 뻔하지 뭐. 쯧쯧. 저런 것들이 마을에 있으니 우리까지 창피하단 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춘돌은 사람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곤 했어요. 소분아,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비가 약속한다. 소분은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지만 아비를 믿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들을 업신여겨도 아비만큼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춘돌은 막걸리를 마시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 춘돌은 꼭 술에 취해 울곤 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소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소분아. 그저 아비가 너에게 미안해서 그런다. 무엇이 미안하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게다. 춘돌은 품속의 작은 보따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소분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비가 그것을 마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분은 일찍 일어나 움막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아비는 아직 술김에 잠들어 계셨지요. 소분은 조용히 아비의 옷을 개키며 품속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천보따리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아버지는 왜 이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실까? 소분의 손이 보따리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하지만 감히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아비를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소분아, 뭐하니? 잠에서 깬 춘돌의 목소리에
소부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옷을 개고 있었어요. 춘돌은 소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의 보따리를 확인하듯 만져보았지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춘돌과 소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업신여겼고 때로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어요. 하지만 춘돌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소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소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비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보름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비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춘돌과 소부는 얼어붙은 땅 위에서 몸을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오늘은 혼자 나가볼게요. 소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춘돌의 기침이 심해졌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춘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소분아. 아비가 함께 가야 한다. 너 혼자 보내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춘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딸을 혼자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눈 덮인 마을길을 걸으며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냉정했고 어두운 것은 식은 밥 한 덩이와 얼어붙은 떡 몇 조각뿐이었지요. 해가 지고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춘돌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분이 비명을 지르며 춘돌을 붙들었습니다. 춘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소분은 울며 이웃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거지 부녀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움막 안에 누운 춘돌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소부는 아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눈 떠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소분아. 춘돌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이렇게밖에 키워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예요. 소분의 눈물이 춘돌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춘돌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어요. 그리고는 평생 감춰온 작은 천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소분아. 이걸 반드시 내가 가져라. 춘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따리를 소분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춘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증거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소분이잖아요. 아니다. 너는 춘돌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소부는 겁에 질려 아비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소분아. 용서해다오. 아비가 평생 너를 속이고 살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춘돌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왜
아비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아버지, 소분아, 너는 복받을 아이다. 아비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춘돌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숨이 끊어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소분의 절규가 추운 겨울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춘돌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소분은 아비의 시신을 붙들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소분은 붉게 부은 눈으로 아비가 남긴 보따리를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가 열리던 순간 소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 한 장과 아름다운 옥패,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호적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분은 옥패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그곳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분은 그 문양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김대감 댁의 대문에 새겨진 바로 그 문양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는 왜 김대감 댁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가지고 계셨을까? 소분은 문서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어려운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소분은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몇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씨, 서자, 추방. 소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비는 왜 평생 이것을 숨겨왔을까요? 호적 조각을 보니 이름 부분이 깨끗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산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생년월일과 본가는 남아 있었습니다. 소분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비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저는 누구인가요? 왜 이런 물건들을 저에게 남기신 거죠? 소분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함께 의문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비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은 더 컸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분은 아비의 차가워진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꼭 이 비밀을 풀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꼭 알아내겠어요. 11살 소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돌의 장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지의 죽음 따위에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씨 착한 아저씨 한 분이 도와줘서 소분은 아비의 시신을 산 아래 공동묘지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소분이 꼭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어요. 소분은 눈물을 훔치며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비가 남긴 보따리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이제 세상에 혼자 남은 11살 소녀였지만 소분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움막으로 돌아온 소분은 보따리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옥패, 문서, 호적 조각. 이 세 가지가 아비가 평생 숨겨온 비밀의 전부였어요. 이 옥패의 문양. 분명 김대감 댁 대문에서 봤어. 아버지는 김대감 댁과 무슨 관계가 있으셨던 걸까? 소분은 옥패를 품속에 넣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거지인 자신에게 제대로 대답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마을 주막 앞을 지나가다 소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막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대감 댁이 요즘 수상하더군.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던데. 그러게 말이야.
어제도 대감마님이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다지. 소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대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나저나 옛날 일 기억하나? 김대감 댁에 서자가 하나 있었잖아. 아, 그 일. 10년도 더 된 일 아닌가? 집안 다툼에 휘말려 쫓겨났다던. 맞아. 그때 어린 것도 하나 있었는데 같이 사라졌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자? 어린 거? 혹시 그게 자신과 아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주모가 소분을 발견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리가, 거지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주모님, 제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김대감 댁의 서자에 대해.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김대감 댁에서 알면 우리 모두 화를 입어. 주모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살피며 소분을 밀어냈습니다. 소분은 하는 수 없이 주막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바로 그 서자였던 걸까? 그럼 저는 김대감 댁의 핏줄? 소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패와 문서가 증거였어요. 소분은 김대감 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소부는 김대감 댁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기와집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대문에는 옥패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분이 대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60줄의 노인으로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야? 거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문을 두드려. 저 김대감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뭐? 대감마님을 내가 뵙겠다고? 썩 꺼지지 못할까? 문지기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문지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건데. 순간 문지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지며 옥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어디서 이걸...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셨어요. 이게 뭔지 알려주세요. 문지기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소분을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이리 와.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함부로 꺼내 보이면 안 돼. 왜요? 이게 뭔가요? 문지기는 소분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혹시 춘돌이라는 이름이었느냐? 소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지기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김대감 댁에... 아니, 이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 춘돌은 원래 이 집안의 서자였다. 김대감의 이복 동생이었지. 소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비가 김대감의 이복 동생이었다니. 그렇다면 자신은 김대감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집안 다툼이 있었어. 김대감이 가문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내 아비는 쫓겨나고 말았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 있었구나. 그럼 너는 이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다. 김대감에게는 자식이 없거든. 원래라면 내가 이 집안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문지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집에서 무슨 수작이냐? 돌아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그는 매서운 눈빛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어요. 바로 김대감이었습니다. 소부는 옥패를 꼭 쥐며
김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대감 어른, 저는 춘돌의 딸 소분입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어요. 김대감은 소분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오랜 세월 권력을 쥐어온 사람답게 위압적인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소분의 손에 쥐어진 옥패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옥패를 어디서 구했느냐?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분은 옥패를 꼭 쥐며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 춘돌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셨습니다. 이것과 함께 문서와 호적도 함께요. 문서? 호적?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주위를 살피더니 소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다. 서재로 가자. 김대감은 소분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에는 온갖 서적들이 가득했고 비단 병품과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김대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 문서와 호적을 가지고 왔느냐? 어서 보여다오. 소분은 품속에서 보따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문서와 호적 조각이 드러나자 김대감은 그것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던 김대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춘돌이 정말 죽었단 말이냐? 예,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움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처백에서 태어났다. 김대감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소부는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춘돌은 내 이복 동생이었지. 하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늘 천대받았어. 나는 적장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춘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가문을 물려받을 때였다. 집안의 어른들은 서자인 춘돌이 재산 다툼을 일으킬까 두려워했지. 그래서 나는 춘돌을 쫓아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소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춘돌에게는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다. 바로 너였지. 나는 춘돌에게 재산 일부를 주며 조용히 떠나라고 했어. 하지만 집안의 다른 어른들이 가만두지 않았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춘돌과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재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며 아예 없애버리자고 했다. 나는 막지 못했다. 소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춘돌은 도망쳤다. 그리고 너를 숨기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하며 평생을 숨어 살았던 것이지. 집안 사람들은 춘돌과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 거지로 사신 거예요? 소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돌은 위대한 아비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딸을 지킨 사람이지. 김대감은 소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너는 이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춘돌도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다. 소부는 김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재산 따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중년의 사내가 들어왔어요.
50줄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매에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인물이었습니다. 김대감의 조카이자 집안의 실권자로 통하는 김진사였어요. 대감마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지계집애를 서재에 들이시다니. 김진사는 소분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김대감이 손을 내저었어요. 물러가거라, 진사. 이 아이와 할 이야기가 있다. 하오나 대감마님, 밖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춘돌의 딸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김진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분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어요. 혹시 재산을 노리고 온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죽었어야 할 것들이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소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진사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김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입 조심해. 이 아이는 내 조카다. 그렇기에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대감마님께 자식이 없으시니 이 계집애가 살아있으면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진사는 소분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소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대감마님,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10년 전처럼 말입니다. 김진사의 말에 소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자신과 아비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진사였던 것입니다. 김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대감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계집애가 살아있으면 우리 집안이 무너집니다. 김진사가 소분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소분은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잡아라. 전현을 놓치지 마라. 김진사의 고함에 밖에서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소분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대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소분의 가슴 속에서 아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살아남아라, 소분아. 내가 살아야 진실이 밝혀진다. 소분은 김대감 댁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현을 놓치지 마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김진사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분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이곳은 소분이 늘 다니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거지로 살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인들이 골목 입구에서 갈라섰습니다. 소분을 포위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소분은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가슴속에 보따리가 덜컹거렸지만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아비가 목숨 걸고 지킨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분은 마을 외곽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소분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어둠 속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 소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아비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아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거지로 사셨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분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분은 깜짝 놀라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그 사내는 소분을 꼭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적이 아니다. 춘돌 나으리를 아는 사람이야. 소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비를 안다는 말에 저항하던 힘이 빠졌어요.
사내는 조심스럽게 손을 떼었습니다. 따라와. 여기는 위험해. 사내는 50줄의 남자로 거친 수염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걸음걸이가 당당한 것으로 보아 한때는 무인이었을 것 같았어요. 사내는 소분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낡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하인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사내가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는 소분이구나. 춘돌 나으리의 딸. 어떻게 저를 아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사내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무영이다. 한때 김대감 댁의 호위 무사였지. 소분은 놀란 눈으로 박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무영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나는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 김진사와 집안 어른들이 춘돌 나으리와 너를 죽이려 했던 그날을 말이다. 소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박무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춘돌 나으리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 한때 내가 누명을 쓰고 죽을 뻔했을 때 춘돌 나으리께서 진실을 밝혀 나를 구해주셨지. 그래서 나는 그분께 빚을 졌다. 그래서 나는 춘돌 나으리께서 도망치실 수 있도록 도왔어. 그날 밤 나는 뒷문을 열어드렸고 은밀한 길을 알려드렸지. 그리고 나도 김대감 댁을 떠났다. 박무영은 소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줄곧 춘돌 나으리를 도왔어. 매달 보름이면 나으리를 만나 소식을 전하고 약간의 돈과 물자를 드렸지. 내가 본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소분은 깨달았습니다. 아비가 보름마다 몰래 만나던 사람이 바로 이 박무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저씨를 만나고 오시면 늘 우셨어요. 나으리께서는 늘 괴로워하셨지.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셨어. 그래서 평생 거지로 사시며 너를 지키신 거야. 박무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 나으리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를 찾아 헤맸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구나. 소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비를 아껴주던 또 한 사람을 만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저씨,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그래, 도와주마. 내가 가진 증거도 있다. 박무영은 벽 뒤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신과 장부가 나왔어요. 이것은 10년 전 김진사가 춘돌 나으리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의 증거다. 김진사는 집안 어른들을 선동하여 춘돌 나으리께서 재산을 노린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 박무영이 서신 하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거라. 김진사가 자객을 고용한 기록이 있어. 춘돌 나으리를 죽이려 했던 증거지. 소분은 서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글을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몇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관아에 가면 그래, 김진사의 죄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조심해야 해. 김진사는 지금도 너를 찾고 있어. 마치 박무영의 말을 증명하듯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숲속을 수색하는 소리였어요.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더 자세히 찾아라.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무영은 재빨리 촛불을 끄고 소분을 오두막 바닥 밑 비밀 공간으로 숨겼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내가 저들을 떼어낼 테니. 박무영은 밖으로 나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내어 하인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어요. 저기다.
사람 소리가 들린다. 하인들이 박무영을 뒤쫓아갔습니다. 소부는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박무영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일단은 떼어냈다. 하지만 곧 다시 올 거야.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어디로 가야 하죠? 관하로 가자. 그곳에는 정직한 사또가 계셔. 우리의 증거를 보시면 분명 도와주실 거야. 소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소분과 박무영은 관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박무영은 소분에게 남자아이 옷으로 갈아입히고 갓을 씌워 변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덜 띌 거야. 조심해서 가자. 두 사람은 큰 길을 피해 샛길로 걸었습니다. 관아까지는 하루 길이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걸었지만 소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지요. 점심때쯤 작은 주막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여행객들이 여럿 있었고 모두들 한 가지 소문으로 떠들썩했어요. 들었나? 김대감 댁에서 큰일이 났다더군. 무슨 일인데? 죽은 줄 알았던 춘돌의 딸이 나타났다지 뭔가. 그것도 증거를 들고 말이야. 소부는 깜짝 놀라 박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무영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김진사가 발칵 뒤집혔다더군. 그 계집애를 찾느라 사람들을 총동원했다지. 쯧쯧, 뭔가 숨길 게 있으니 그렇게 난리를 치겠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부는 모자를 더욱 깊이 눌렀었어요. 박무영은 서둘러 밥값을 치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소부나 서둘러야겠다. 김진사가 우리를 찾고 있어. 예, 아저씨.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드디어 관아가 보였어요. 높은 담장과 위험 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관아 앞에는 이미 김대감 댁 하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소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것 봐. 저들이 벌써 와 있어. 박무영이 숨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인 대여섯 명이 관아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소분이 나타나면 바로 잡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들을 피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면으로는 힘들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박무영은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뒷문이 있었지만 그곳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50줄의 관리로 단정한 관복을 입고 정직한 얼굴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무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분이다. 저분이 박사또님이셔. 박사또님이요? 응, 정직하고 공정한 분으로 소문난 사또야. 저분께 도움을 청하면 될 거야. 박무영은 소분을 데리고 박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김대감 댁 하인들이 이를 눈치채고 달려들었어요. 저기다. 춘돌의 딸을 잡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무영은 소분을 감싸며 박사또 앞으로 뛰어갔어요. 사또 나으리,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는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박사또는 놀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소분을 붙잡으려 하자 박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 무슨 일인가? 관아 앞에서 이게 무슨 소동이냐? 사또 나으리, 저 계집애는 김대감 댁의 도둑입니다. 귀중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대감 댁 하인 중 우두머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무영이 버럭 소리쳤어요. 거짓말.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 김대감 댁의 정당한 혈육이요. 무슨 헛소리를. 거지 계집애가 무슨 혈육이란 말이냐. 두 사람의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박사또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진정들 하시게. 일단 관아 안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겠네. 박사또는 소분과 박무영 그리고 김대감 댁 하인들을 모두 관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모두가 모였어요. 박사또는 60줄의 관리로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공정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관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경륜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한 사람씩 이야기해보게. 먼저 이 아이부터 들어보지. 소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이름은 소분입니다. 거지 춘돌의 딸이지요. 춘돌?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박사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부는 품속에서 보따리를 꺼냈어요.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이것을 주셨습니다. 여기 옥패와 문서, 호적이 들어 있습니다. 소분이 보따리를 펼치자 박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옥패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김대감 댁의 갑오가 아닌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제 아버지 춘돌은 김대감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10년 전에 쫓겨났지요. 소부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사가 아비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 아비가 평생 거지로 살며 자신을 지킨 일, 그리고 김진사가 지금도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박사또는 심각한 얼굴로 문서와 호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박무영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누구신가? 소인은 박무영이라 하옵니다. 한때 김대감 댁의 호위 무사였고 10년 전 그날의 목격자입니다. 박무영은 자신이 가져온 증거 서신과 장부를 박사또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기 김진사가 자객을 고용한 기록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춘돌 나으리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증거도 있습니다. 박사또는 서신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진사는 큰 죄를 지은 것이로군. 김대감 댁 하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거지 계집애와 박무영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조용히 하게. 내가 판단할 일이네. 박사또는 다시 한번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 옥패는 진품이고 문서의 도장도 김대감 댁의 것이 맞네. 그리고 이 서신들. 필적이 김진사의 것으로 보이는군. 박사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김진사를 불러드리겠네. 직접 대질신문을 해야겠어. 사또 나으리 안 됩니다. 김진사 나으리께서는 닥치게. 내가 이곳의 사또야. 내 명을 따르게. 박사또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부는 박무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박사또의 명에 따라 관아 군졸들이 김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가 관아로 끌려왔어요. 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사또, 이게 무슨 소동이오? 나를 이렇게 부르다니. 김진사, 여기 앉으시게. 물어볼 것이 있네. 박사또는 옥패와 서신들을 김진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그것은 춘돌을 아시오? 김대감의 이복 동생 말이요. 김진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춘돌은 10년 전에 죽었소?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쫓아낸 것 아니오? 박사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무영이 앞으로 나섰어요. 김진사, 당신은 10년 전 춘돌 나으리와 그 딸을 죽이려 했소. 내가 바로 그날 밤 이를 목격한 증인이요. 박무영? 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김진사가 놀란 얼굴로 박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무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살아 있소. 그리고 당신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 여기 있소. 박사또가 서신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신을 보시게. 자객을 고용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소. 필적도 당신의 것과 일치하는군. 그것은 누명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것이요. 김진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사또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은 그만하시게. 여기 옥패와 문서, 호적, 그리고 증인까지 모두 갖춰져 있소. 더군다나 이 장부를 보니 당신이 집안 재산을 몰래 빼돌린 흔적도 보이는군. 김진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박사또가 장부를 넘기며 하나하나 짚어갔어요. 여기 보시게. 10년 동안 김대감 몰래 빼돌린 재산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소. 논밭, 금은보화, 심지어 세금까지 횡령했군. 그때 소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을 뒤편 산속 낡은 사당에 또 다른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요. 산속 사당? 박사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마지막 비밀이 그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군졸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사또 나으리, 제가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박무영이 말했습니다. 박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좋네. 지금 당장 가보세. 김진사도 함께 데려가거라. 일행은 마을 뒤편 산으로 향했습니다. 박무영의 안내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낡고 허름한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박무영이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폭폭 날렸고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사당 안재단 밑을 살피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분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서신들이 가득했어요. 박사또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것은 김대감 댁의 비밀 장부가 아닌가? 여기 김진사가 몰래 빼돌린 재산 내역이 모두 적혀 있군. 날짜와 금액, 심지어 증인까지 기록되어 있어. 박사또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추수 때마다 소장료를 부풀려 받고 그 차액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군. 김대감께 보고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오. 뭐라고? 김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사또는 다른 서신도 꺼내 읽었어요. 이 서신들을 보게. 김진사가 다른 고을의 탐관 오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요.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백성들을 수탈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군.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김진사, 당신은 춘돌을 쫓아내고 그의 목까지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김대감을 속이고 집안 재산까지 빼돌렸군.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말이오. 박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럴 수가. 춘돌 그놈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냐?
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 침묵하셨던 거예요. 소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사또는 장부와 서신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관하로 돌아가 정식 판결을 내리겠소. 일행은 다시 관하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또는 김진사를 엄하게 바라보았어요. 김진사, 당신의 죄는 명백하오. 살인 미수, 재산 횡령, 무고죄, 백성 수탈, 모두 중죄요.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군졸들이 김진사를 포박했습니다. 김진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소. 소분, 내 아비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박사또가 소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무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드디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사또는 정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아 대청마루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을 궁금해했습니다. 김진사는 살인 미수, 재산 횡령, 무고죄, 백성 수탈죄로 곤장 100대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평생 유배형에 처한다. 박사따의 엄숙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김진사는 군졸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재산은 모두 김대감 댁에 반환하고 춘돌의 정당한 몫은 그의 딸 소분에게 돌려준다. 또한 소분은 김대감 댁의 정식 혈육으로 인정한다. 소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소분, 너는 이제 정당한 신분을 되찾았다. 김대감 댁의 혈육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고맙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분은 눈물을 흘리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판결이 끝난 후 김대감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어요. 소분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소분이 황급히 김대감을 부축했습니다. 대감 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분아,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내가 춘돌과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동생을 지키지 못한 형으로서, 조카를 보살피지 못한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김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분은 김대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대감 어른, 일어나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른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너는 이제부터 김대감 댁의 정식 가족이다. 내 조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모두 돌려주마. 김대감은 소분을 꼭 안았습니다. 소분도 김대감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1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분은 김대감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비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소분은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품속에는 아비가 남긴 붉은 댕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이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비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소분은 붉은 댕기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박무영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춘돌 나으리,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따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으리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박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소분아. 내가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내 안에는 춘돌 나으리의 강인한 정신이 살아있다. 박무영은 소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작별을 고했어요.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내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세상을 떠돌며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춘돌 나으리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다. 소분은 박무영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박무영은 소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주고는 떠나갔어요. 그 후 소분은 김대감 댁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혔어요. 하지만 거지였던 시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름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 출신을 업신여겼지만 소분의 착한 마음씨를 보며 점점 존경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소분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사람들은 소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거지 아비가 목숨 걸고 지킨 딸이야. 춘돌 어른의 사랑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지. 맞아.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씨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거지 아비 춘돌이 평생 숨겨온 비밀은 이렇게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지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